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그 비즈니스 모델 4.0, 제 7장이죠. 핵심 파트너. 일곱 번째 파트. 나인블록 중에 일곱 번째 파트. 핵심 파트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장표를 열어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쫙 밀어놓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제 얼굴이 좀 보여야죠. 이렇게 해서 제 얼굴 보이게 해놓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도 좀 올려놔야겠다. 이렇게 올려놔야지. 올려놓고 오케이. 자, 일단 핵심 파트너 그러면은 사업 모델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 모델 비즈니스 캔버스라 그러죠. 총 9가지 블럭이 있는 사업을 사업 계획을 어떻게 보면 한 장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종이다, 페이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다음 주에 이어서 저번 주까지 핵심 활동에 대해서 어떤 걸 기재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핵심 파트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파트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걸 좀 이렇게 줄여야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구나. 잠시만요. 이렇게 옮겨놔야지. 네. 핵심 파트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늘리고 줄이는 게 안 되네. 자, 핵심 파트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을 위한 전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자와의 네트워크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핵심 파트너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뭐 고객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고객에 대한 어떤 가치 창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자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활동, 액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키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렇게 아주 중요한 자, 그 사람들을 파트너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다 적는 건 그 파트너와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음, 그런 관계에 대해서 기재하는 게 바로 핵심 파트너에 기재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의 전체 환경이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전체 환경은 공급망, 그렇죠. 공급에서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오늘 프랜차이즈 얘기를 좀 꺼내려고 그러는데요.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조일까요? 큰 회사들은 제조가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특정 이름을 대면 뭐 하겠지만 뭐 닭회사 그럼 뭐 하림, 그죠? 뭐 이런 데가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좀 막강한 힘을 가져갈 수 있겠죠. 왜? 제조를 본인이 잡고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식자재,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거꾸로 유통인 식자재 업체들을, 공급처들을 잘 잡아야지만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다방면의 폴스, 6가지 폴스라고 그러죠. 그 저번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앞 시간에. 예. 나인 폴스라고, 아니 식스 폴스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유통부터 시작해서 고객, 또 파이브 폴스, 고객, 그리고 유통망,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이브 폴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 공급망, 유통망, 고객 관계,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제조 라인까지 이 모든 것들 갖다가 전체 환경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파트너는 다시 한번 뭐 얘기하면 뭐냐? 이런 전체 환경에서 핵심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을 특정해서 말하는 게 바로 핵심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전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뭐예요? 핵심 자원을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들이 필요한데 그 핵심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을 뭐라 그런다? 예, 핵심 파트너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파트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기재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이 핵심 파트너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급망과의 전략적인 어떤 제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예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전략적인 제휴를 한다든가 적과의 동침입니다. 그죠? 또는 합자 투자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가. 그래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OEM,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요즘에 다 그렇습니다. 큰 대기업도 자신의 공장을 만들질 않아요. 만들질 않고 어떻게 해요? 기존에 돌아가고 있던 남의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에 뭐를 해요? 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 공장을 변화시켜 주죠. 그쵸? 그래서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설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거꾸로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 OEM 업체 계약하기 전에 투자를 하죠. 예, 이게 바로 합자 투자예요. 아시겠죠? 거꾸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긴 있어요. 어떨 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그 파이브 포스에서 나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급처가 있는데 공급처를 휘어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그쵸? 근데 이럴 때는 핵심 자원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핵심 자원을? 그렇죠. 핵심 자원을 그 공급자, 제조업체가 가지고 있으니까 대기업도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근데 거꾸로, 어떤 제조업체든 어떤 해당 제품은 잘 팔아. 잘 만들어. 뭐 특별히 뭐 라인을 바꾸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근데 이거를 어떤 A라는 기업이 엄청 영업을 해서 잘 팔아. 그래서 많이 구입할 수 있어. 그럼 뭐가 생긴 거죠? 바잉 파워가 생겼죠. 그렇다면 이거는 파이브 포스 중에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렇죠. 판매업자가 더 힘이 세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공급자가 겨. 그러니까 공급자가 그럴 땐 그 판매업자한테 아니면 제조업자가 판매업자한테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자 투자라는 거는 어떤 파이포스의 힘에 의해서 누가 투자할지는 그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예, 투자해라 마라. 네, 이렇게. 자, 그럼 더 쉽게 설명드려요. 이것도 요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요즘에 그 네이버에 있는 이 카페가 예를 들면 한 10만 정도에 있는 회원이 있는 카페다. 그럼 그 C샵은 뭐예요? 판매망 쪽에 엄청난 파이브 포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낚시 동호회인데 10만 명이 있어. 예를 들면 그 C샵은 바낙스 아니면 뭐 특정 거 얘기 들으면 뭐하지만 낚싯대를 만드는 회사들은 잘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낚시 클럽인데 여기서 거꾸로 그 낚싯대 좋다고 한번 입소문만 내줘도 그 제품은 뜰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마음만 먹고 살려 그러면 그 회원 동아리 회원들만 사도 수십 개를 살 수 있는데 수백 개를 살 수 있는데 그쵸?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학수 회사가 전략적으로 뭘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회사, 그 카페에 기부도 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협동조합으로 뭉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합원으로 뭉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핵심 파트너에서 또 필요한 건 뭐냐면 당연히 이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핵심 자원을 갖게 될 사람들은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를 파악하는 거.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핵심 파트너라는 거는 결국은 내 사업을 원활하게 돌아가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요. 그 사람과 어떻게 네트워킹을 맺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다? 예, 이 장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 핵심 파트너는 오늘 제가 어떤 거랑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 요즘에는 뭐 예전 같으면은 굴뚝 사업이 떴어요. 그렇죠? 굴뚝 사업이 떴는데 요즘엔 어떤 줄 아세요? 1인 창조 기업이라든가 플랫폼 사업들이 훨씬 더 빨리 유니콘 기업, 유니콘 기업이 뭔지 아시죠? 예, 자산 1조 이상의 기업들을 유니콘 기업이라 그러는데, 이런 유니콘 기업이 요즘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10년 내로 나오죠. 아, 이 말 나온 김에 유니콘 기업이 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요. 예, 유니콘 기업이 도대체 뭔지, 유니콘 기업, 유니콘 기업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요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죠, 그죠? 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니콘 기업이란 여기 나와 있죠? 예,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1빌리온 이상, 그리고 설립한 지 10년 이하의 스타트업을 뜻한다. 예, 아시겠죠? 다시 한번 유니콘 기업은 1조 원, 거의 1조 2천억 정도 되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설립한 지 얼마나? 10년 이하의 스타트업, 창업 기업을 의미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1인 기업, 근데 이 유니콘 기업 중에 90%가 이제는 굴뚝 사업이 아니고 뭐예요? 예, 1인 기업 아니면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플랫폼 기업의 핵심이 뭐냐? 핵심 파트너와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하느냐예요. 전략적인 제휴를 얼마나 잘하냐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오늘 볼게요. 음. 요즘에 하여튼 1인 창조 기업이라 그러고 플랫폼 사업은 다 자본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점포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인재, 내가 돈을 주는 인재, 이게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플랫폼 사업은 인재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이 1인 창조 기업 모델, 플랫폼 사업 모델은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라는 전제에서 창업하기 만들어낸 새로운 사업 모델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자본, 점포, 인재. 그렇다면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돈은 어디서 구해와? 투자자들한테 받든가 전략적인 제휴를 해야죠. 그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뭐만 있으면 돼? 사업가는 머리만 있으면 돼요. 머리만. 창의력과 혁신에서 배웠고, 그쵸?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링에서도 지금 배우고 있고,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창업학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바로 사업 모델이에요. 사업 모델만 정확하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운영 능력, 그리고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 내 아이디어를 남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사업 모델은 누구랑? 예, 그렇습니다. 핵심 파트너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치 모델은 뭐예요? 바로 사업 모델이고, 그리고 바로 이런 사업 모델을 사업화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 파트너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배우는 이 항목이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고도화된 사업 모델에서 실현 가능한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정부 지원 사업들 뭐 예를 들면 1억짜리, 2억짜리 이렇게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심사위원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사업 모델 중에서 어디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부분은 제가 이 색깔이 아니라요, 아예 그냥 빨간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빨간색. 촌스럽지만
빨간색. 예, 빨간색으로 바꿔놓고 이름을 요거를 흰색으로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잘 보이게. 아시겠죠? 뭔지.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이제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떻게 해서 플랫폼을 만드는지 그 절차, 핵심 파트를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네트워킹을 시키는지 그걸 어디다 적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이고 여기 나왔네. 여기 이 전철우란 분 있어요. 예, 이분이 저하고도 저희 회사에서도 와서 강의도 많이 해주시고 했던 분이고 제 생각에는 이런 창업학 쪽에 꽤 많이 강의를 하러 댕기셔야 되는 분 중에 하나예요. 왜?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 진짜 실패 많이 했어요. 뭐 머리를 식힌 겸 이분에 대해서 왜냐면 저 강의를 또 들었고 또 이분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면 이분은 북에서 넘어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세터민이세요. 근데 세터민인데 넘어오자마자 무슨 창업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평양냉면 창업을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죠? 프랜차이즈 제가 알기로는 전철우의 평양냉면 그러면 꽤 많을 텐데 잠시만요. 한번 쳐볼까요? 여기다 한번 쳐볼게요. 여기다가 네이버 전철은 딱 냉면 나오잖아. 그죠? 요즘에는 이제 쇼핑몰에서 많이 파시는데, 그렇죠. 고향냉면. 이거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었어요. 근데 왜 잘못했을까요? 처음에.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평양냉면을 했는데 왜 망했을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이런 미국형 프랜차이즈들을 빼놓고요. 그러니까 정통 프랜차이즈라 그래요. 그 맥도날드 아니면 뭐 베니건스 이런 어떤 정통 프랜차이즈를 빼놓은 우리나라 한국형 프랜차이즈는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 본인의 브랜드의 라이프 사이클을 5년 이상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왜? 왜? 쫙 깔고 나면 깔 데가 없거든. 상권 보호를 해주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브랜드를 낼 생각을 하지 키울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근데 전철우 같은 경우에는 그걸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악수를 둔 게 뭐냐면 좀 전에 보여드린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아니 프랜차이즈 파는 제품을 어떻게 했어요? 예, 또 다시 다른 곳에 뿌렸죠. 쇼핑몰로. 그럼 프랜차이즈 누가 가? 예.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이제 요즘에 그 스타벅스도 이런데 이제 스타벅스는 조금 제품을 차별화시켜서 다른 유통라인에 뿌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어요. 그 프랜차이즈가 망했죠. 음. 그래서 두 번째로 또 프랜차이즈 연 거는 개고기집. 예, 단고기. 평양 단고기 해가지고 또 열었는데 단고기가 이게 법적으로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또 좀 안 됐어. 하여튼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고민할 때 우리 그 회사에 오셔가지고 강의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이제 그때 생각해낸 아이템이 이거 같아요. 근데 이거는 참 나이스한 것 같아요. 왜? 왜? 보통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가맹점이 프랜차이즈의 고객은 누구예요? 그렇죠. 고객이 제일 중요하니까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쭉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프랜차이즈의 고객은 누구다? 예, 그렇죠. 예비 창업자라든가 아니면 특히 외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뭘 적혀야 돼요? 그렇죠. 외식 뭐 업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외식 업체. 그죠? 외식 업체라고 적어 외식 업체란다. 외식 희망 예비 창업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쵸? 아니면 어떤 사람 퇴직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생계형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고 문제로 생각하는 게 뭘까? 이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려운 데가 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가려운 데가 뭘까요? 그렇죠. 가려운 데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인원에 대한 불만이에요. 어떤 분들 그러죠. 뭐 메뉴 개발,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메뉴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직원 관리, 또 자금이 없어서 또 뭐 망할까봐 뭐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창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창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맞죠. 이제 이렇게 먼저 가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 세분화하고 외식 창 그래 프랜차이즈 사업을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 고객은 누굴까? 그렇지 외식 희망 예비 창업자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퇴직자들이 많지. 그럼 얘네들은 내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하기 전에 무슨 고민들을 할까? 보니까 야 메뉴 개발은 잘 돼서 맛있을까? 또 두 번째 직원 관리는 힘들지 않을까? 하지 마 이것 때문에. 아니면 자금이 없어서 빌 돈이 없는데 이거 가능할까?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또는 망할까봐? 이거 중에서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골탕을 먹는 게 뭘까? 라고 보니까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은 뭐냐면 바로 직원 관리예요. 직원 관리. 응? 직원 관리라고. 아시겠죠? 응?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얘네들은 그래. 이케아는 기존에 있던 고객이 누구? 이거 이제 자꾸 이렇게 보여드려서 복습할게요. 요거는 외식 프랜차이즈 고객이 이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구 업체의 고객은 누구예요? 가구 업체의 고객은 일반 뭐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가구가 오래돼서 바꾸려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또 고민들이 있고 어떤 니즈들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대부분의 기존에 있던 그 가구점들은 뭘 한다? 제작을 하고 이송 설치를 해주더라. 예, 제작을 하고 이송 설치를 해주더라. 그렇게 하더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업계의 관행이더라. 예, 그 얘기예요. 업계의 관행이더라. 예, 업계의 관행이더라. 그렇게 하는 게 그겁니다. 잠깐만. 아 이거 어제 저번 주에 했구나. 일로 넘어가야지. 죄송합니다. 일로 넘어가야지. 예, 업계의 관행이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업계의 관행인 이케아 같은 경우에 가치가 뭐예요? 가치가 기존에 이송하고 배송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의 이런 거 만들지 못하네. 아예 사지 말까? 또는 배송비가 너무 많이 드네. 아유 이거 배보다 저도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알죠? 당근마켓에서 이런 가구들 보면 가구는 10,000원이야. 근데 배송비가 내가 알아보니까 50,000원이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착안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중에 진짜 고민하는 게 뭘까 그랬는데 이케아는 배송비가 고객들한테 가장 아까운 돈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뭘 했어요? 그럼 집에 가져가서 만드세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외식 같은 경우에 지금 핵심은 뭐냐면 알아보니까 메뉴 개발 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려운 데는 뭘까라고 봤더니 그게 바로 직원 관리였어요. 직원 관리. 예. 특히 외식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외식 사업을 한 200개까지 내봤다 그랬어요. 프랜차이즈 사업해서. 예, 그것도 술집을 내봤는데 그걸 할 때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아, 외식업은 무조건 주방에 주인이 들어가서 메뉴를 만들 줄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면서 또 컨설팅도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원에 있는 그 왕갈비집인데, 수원 왕갈비들 보면 보통 규모가 가등급입니다.
앞에 적어도 주차 공간이 한 뭐 10대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뒤에 그 가든형 집이 있어야 되고, 고급 집들은 거기서 이제 갈비 숯불 갈비 거주고 그러는데, 이거 보면은 직원들만 해도 10명 이상 뽑아야 되고요, 처음에. 특히 주방장도 한 두세 명 뽑아야 되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갈비를 어떻게 재우는지 그 갈비 맛을 내야 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맛을 내는 것만큼은, 그런 어떤 핵심 노하우는 누가 해야 돼요? 주인이 알고 있어야 돼. 근데 퇴직자예요, 퇴직자. 퇴직자인데 이 퇴직자가 누구냐면 군인 영관급이었어요. 제가 컨설팅 해준 사람이. 근데 이분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하는데, 이분께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 옛날에 맨날 이리오나는 아니지. 그 뭐지? 부대 차렷 그럼 경례만 받던 분들이잖아요. 그죠? 쫙 앞에다 세워놓고 경례만 받던 분들. 대령이면 꽤 높은 거예요. 무궁화 말도 3개잖아. 무궁화 3개. 그죠? 되게 높은 사람인데 이런 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와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가오가 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주 큰 왕갈비집을 오픈하는데 거기다가 저한테 제가 그 건방지게 그런 얘기를 했죠. 저기 대령이든 뭐든 중요한 게 아니라 주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주방을 배우셔야 되고, 정 힘드시면 적어도 소스 만드는 거 정도는 선생님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컨설턴트한테 화내는 클라이언트 봤어요? 예. 그분이 그랬어요. 예. 나한테 화를 냈어. 예. 뭐라고? 야, 내가 반말은 안 했는데,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주인이 어떻게 들어가서 하냐고. 그리고 내가 한두 사람을 관리한 게 아니니까 사람만 뽑아도네. 사람만. 예, 그럼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겠다고. 진짜요. 예. 사람만 뽑아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방장도 괜찮은 사람만 뽑아주고, 그리고 급여도 이 정도 수준으로만 뽑아줘라.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뽑아드릴게요. 해가지고 제가 호텔에서만 근무한, 그러니까 저도 그때만 해도 전 정부 사업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취업 컨설팅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내일 배움 카드가 국민 취업 지원제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취업 성공 패키지라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구직자들을 취업시켜주는 정부 위탁 사업을 저희가 했었어요. 제가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취업에 대해서 구직자들 찾는 거는 되게 쉬워요. 정보들이. 그래서 주로 호텔급 주방장들을 한 명이나 두 명 부르고, 그리고 걔네들이 그 데리고 다녀 또 팀을. 그래서 그 팀하고 해서 주방 세팅만 한 4명인가를 해줬어요. 4명인가 해주고 나머지 이제 홀서빙도 다 제가 뽑아서 이제 그분한테 대령을 시켜드렸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오픈을 아주 성대하게 하고, 진짜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거의 그 투자를 워낙 많이 했었어. 근데 투자를 거의 권리금을 한 시설비하고 한 3억 정도 들였고, 3억 정도 들였고, 보증금 1억 5천인가 해서 4억인가 5억인가 들어왔었어요. 예.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6개월 만에 거의 1억 정도를 뽑았습니다. 예. 시설비에 1억을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그 정도 났다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뭐 거의 1,500, 2천씩 번 거예요. 5억 투자해가지고. 괜찮죠. 그래서 제가 한 두 번째 달까지는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그 클라이언트한테 잘 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 주방 관리 잘 해주시고, 특히 이 메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우리 선생님께서 사장님께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웬걸 맨날 보면 오시는 분들하고, 거기도 이제 워낙 그 높으신 분이 창업을 했으니까 또 아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오면은 또 한 잔씩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많았죠. 여하튼 그렇게 하다가 6개월이 지났는데 딱 1년 만에 접으셨어요. 왜 접었냐고요? 왜 접었느냐고요? 그거는 쉬는 시간 좀 갖고 쉬는 시간 좀 갖고 다음 시간에 왜 그랬는지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플랫폼 사업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핵심 파트너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 네.